양녕대군은 조선이 건국된 2년 뒤에 태어나요. 이건 정말 왕실의 경사였을 겁니다. 비록 국왕의 손자로 태어난 것이긴 하지만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왕손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축하를 받고 왕실 모든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역시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왕자가 됐어요. 9살 때 원자를 봉하고 같이 공부할 친구들, 요걸 이제 요속이라고 하는데 이 요속을 배치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11살에 다소 이른 나이에 세자로 책봉을 해요. 태종은 이걸 굉장히 서둘렀어요.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태정 때까지 한 번도 적장자 상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아직도 왕실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실이 돼요. 그래서 빨리 세자를 정해서 내 뒤까지 어떤 예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세자를 잘 교육시켜서 내가 좋은 왕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11살에 세자를 책봉을 하고 이 세자한테 왕자 수업을 정말 열심히 시켜요. 당대의 대학자들 전부 스승으로 모셔서 공부를 하게 하고 실무를 익히게 하느라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자가 명나라에 가서 그 황제도 만나서 미리 인사하고 자, 명나라에 아는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쪽에도 인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왕자 수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양녕이 이 세자가 10대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못 보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게 사춘기 같기도 하고 반항을 해요. 이 세자의 반항이 온 나라에 정말 두통거리가 됩니다.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제사에 지각하는 일이 생기는데 제사에 지각하면 지금도 혼나요. 이거 정말 많이 혼나요. 그런데 하물며 세자가 왕실의 제사에 지각을 하는 겁니다. 많이 혼났겠죠? 그랬더니 아프다고 또 핑계를 대요. 글쎄 그냥 정정당당하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그냥 이러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제가 아파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죠. 두 번째, 공부를 하네요. 그래서 이때 세자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잔다. 되게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안 자고 밤늦게까지 뭐 놀고 하는데 세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것도 역시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부보다 노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은 성색응견 이렇게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노래하고 뭐 놀이하고 하는 이걸 이제 소리로 표현하고 색은 이제 여자 문제고 응견은 사냥 다니는 겁니다. 매, 개 이런 거 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공부 안 하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이건 좀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조금씩 좀 심해집니다. 17살 때부터 이 여자 문제로 좀 시끄럽게 되는데 양녕대군 실행일기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17살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기생 봉지련과 사통하고 궁중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기녀하고 사랑을 하고 그 기녀를 궁궐로 불러들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태종이 봉지련을 잡아서 가뒀어요. 그랬더니 세자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이 혹시 저러다 병이 들까봐 봉지련에게 비단을 선물로 내리고 하면서 이 세자의 그 풀어주려고 한 이런 일이 17살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도무지 고쳐지질 않아요. 계속됩니다. 20살 때 세자가 평양기생 소행을
동궁에 불러들여 놀았다. 그러니까 궁 바깥에 기녀를 또 궁궐로 불러들인 거예요. 21살 때 1월 2일 날 세자가 밤에 창기를 궁에 들였다. 22살 때 세자가 상왕이 가까이 했던 기생 초궁장과 사통했다. 이 상왕이 누구냐면 큰아버지 정종이에요. 큰아버지가 좋아했던 기생하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일 벌리고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 25살 때 일입니다. 악공 이호방이라는 사람이 동궁에 들어가 세자의 집에 들어가서 속닥거린 거죠. 어떻게 속닥거렸냐면 곽선의 첩어리라는 여자가 자색, 재예가 모두 뛰어납니다. 예쁘고 재주도 많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즉시 도모하게 했다. 도대체 뭘 도모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리가 응하지 않아요. 싫어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악공 이법화가 세자에게 이럴 때는 신물을 뭔가 그 좋은 물건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즉시 소환, 이제 어린 환관이라는 뜻이에요. 를 시켜서 순항, 수놓은 그 주머니, 요걸 이제 선물로 보낸 건데 어리가 사양하자 억지로 그 집에 두고 왔다. 그러니까 이 어리는 곽선의 첩이니까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이런 사람을 세자가 자꾸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 어리가 곽선의 양자 이승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문다. 다시 얘기해서 곽선은 어리의 남편이니까 남편의 양자니까 어리에게는 아들뻘 되는 사람이겠죠. 이 이승의 집에 머문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법화가 세자에게 달려가서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대궐담을 넘어서 이승의 집에 가서 어리를 만나서 이법화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자고 궁중으로 들였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세자가 남편이 있는 어떤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궁중으로 납치를 해온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또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다 알게 됩니다. 태종이 노발대발하고 정말 이 다 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나의 희망인데 얘가 잘해서 내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태종이 참 이 어쩔 수도 없고 해서 혼냈겠죠. 아마 많이 혼내고 반성문을 써내라 그래요. 반성문을 써서 냈는데 그 반성문이 지금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반성문은요, 뭐랄까 반성문의 모범답안 같은 거예요. 앞으로 혹시 반성문 쓰실 일이 있는 분들은 실록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반성문 어떤 서식보다도 훌륭한 모범이 될 겁니다. 자, 조목조목 제가 잘못한 일은요 해가지고 8가지를 쓰는데 먼저 종묘에 가서 맹세를 해요. 조상들 앞에서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있는 여기에 가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첫째, 사람의 아들로서의 직분은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사람의 신하로서의 직분은 충성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충과 효의 도리를 다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부터는 부왕의 가르침을 터럭 하나라도 감히 여기지 않고 한때라도 감히 소홀히 아니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힘을 다하며 죽은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는 효도를 할 거고 아버지가 국왕이니까 충성을 할 거고 충효 2가지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5번째 이런 말이 나와요. 낮이면 읽고 밤이면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밤낮으로 내가 공부만 하겠다는 거예요. 경물지지의 정함의 이름으로써 성의정심의 공을 두터이 하겠습니다. 경물지지, 성의정심은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부에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경물치지 성의정심이거든요. 제가 공부의 끝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한 거예요. 쭉 가서 7번째, 금색의 황망함과, 금은 사냥이고 색은 그 여성 편력이에요. 이런 황망함, 또 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는 것은 만세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역대로 흥하고 망함이 이에 연유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거의 기미한 사이에서도, 아주 그 작은 그 틈이 있는 사이에서도 자세히 살펴 성정의 발음을 지키고 잠시라도 소홀함이 없게 하여 이 4가지 허물을 영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냥, 여자, 술, 음악 4가지를 끊겠습니다. 8번째는 이제 이걸 제가 안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종묘에 가서 이런 맹세문을 딱 올리고 아버지한테, 태종한테는 따로 반성문을 바쳐요.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제는 아들이지만 신안이이기도 하니까 신제는 전하의 자애하심만을 믿고 전하께서 종사의 대계를 위함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완악한 자들과 가까이하여 오직 사욕만 쫓고 법도를 무너뜨리며 예의를 무너뜨리는 행실을 그전부터 너무나 자주 하였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습성이 있는 까닭에 소인의 유혹에 빠지고 또 혼미함에 빠져 하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기까지 했는데도 반성하지 못했으니 신의 죄를 생각하면 어디에서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가엾게 여겨 주소서. 아주 구구절절, 정말 듣는 사람들이 눈물이 날 정도의 이 반성문을 써서 아버지한테 올렸는데,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이걸 직접 쓰지 않고 자기 선생님한테 대신 써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계량이라고 하는 당대의 학자가 이 어린 세자를 위해서 그 문장력을 발휘해서 맹세문과 반성문을 썼다는 거예요. 어때요? 반성문이 명문인 이유가 있죠. 참고할 만하겠죠? 자, 반성문 쓰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랬는데도 이 어린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반성문을 그렇게 써놓고도 이 세자가 어리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를 궁중에서 이제 쫓겨날 판이니까 어리를 빼돌립니다. 어디로 빼돌리느냐면 장인댁으로 빼돌려요. 야, 이 장인은 또 웬일입니까? 장인이 기말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말로가 자기 사위가 이건 첩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요, 웬 엉뚱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얘를 좀 숨겨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자가 맹세문 쓰고 반성문 쓰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사실이 또 발각이 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이걸 감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태종이 정말 작정을 하고 혼내요. 그랬더니 양녕도 작정을 하고 저항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요. 직접 자기 손으로 쓴 편지를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이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전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궁중에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저는 안 되는데요?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신의 여러 첩을 내쫓으셔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한데 어찌 반성하여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옛날 한나라의 고조가 산동에 거할 때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밝혔으나 마침내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뭐 이런 얘기죠. 전하는 어찌 신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첩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은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자가 국왕한테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이쯤 되면 할 테면 해보세요, 자를 테면 잘라보세요, 뭐 이러고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태종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이 글이 딱 올라오자마자 태종이 단안을 내립니다. 안 된다.
그대로 못 넘긴다. 그래서 세자를 패하고 그날 신하들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서 충령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는 거죠. 그날 실록 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자의 사람됨에 대해서. 세자의 사람됨이 광폭하고 미혹하고 음란하고 오락을 즐기고 말을 달리기 좋아하고 유생을 좋아하지 않고 학문을 일삼지 않았다. 나쁜 거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임금이 중국 사신을 연회하던 날 시연 잔치에 나오라고 했는데 막 창기에게 빠져서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으로 맹세글을 종묘에 고했으나 얼마 안 되어 어리를 기말로 장인의 집에 숨겨두고 다시 전해드렸다가 발각되어 임금이 통절히 꾸짖자 도리어 원망하고 분개하는 마음을 품고 상서했는데 아까 그 편지를 보낸 거 심히 무례하였다. 자, 이것이 폐세자의 명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세자를 폐해서 광주로, 경기도 광주로 추방하고 충녕대군으로 왕세자를 삼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시겠어요? 태종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양녕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마 이 실록 기사를 읽어보면 거의가 다 태종 편에 서시게 될 거요.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